자, 첫 코너 뉴스픽 저희는 어김없이 시작합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전 좀 놀란 소식인데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에서 20만 원의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주말 내내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이건 무슨 생각을 해봐야 하는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죠. 전평론가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사이트 요즘 많은데요. 네. 그 사이트 중에 한 곳에 지역별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지난 16일 이런 글이 올라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아이 입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입양하는 게 아니라 입양하실 분 하고 찾는다는 얘기겠죠. 네. 아기가 36주 됐다. 희망 거래가는 20만 원이고 아기의 사진 2장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서 도대체 어떤 일이냐 조사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 글을 올린 아이 엄마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일단 엄마가 임신을 원치 않았고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입양에 대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입양 보내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본인의 잘못임을 깨닫고 내렸다. 지금 이게 경찰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일단 좀 조사를 진행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아이의 매매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까지 밝혀지면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이 적용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예, 위반. 그러나 뭐 실제로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조사 결과를 봐야겠죠. 일단 그건 봐야겠고요. 지금 조사 상황이 좀 알려진 곳에 보이면 아기가 36주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를 13일 날 출산해서 16일 날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지 한 4일 정도 뒤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올렸다고 하고요. 지금 아이 엄마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이 아빠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쩌면 이런 일로 고민하는 많은 젊은 미혼모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렇죠. 바라봐야 할지 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범죄가 될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은 또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미혼모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이 지원책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친부의 책임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미혼모 얘기를 하면서 아이는 함께 만든 게 아니냐. 네. 아이는 혼자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낳은 게 엄마이다 보니까 아빠가 도망을 가버리면 엄마 혼자 즉 미혼모 혼자 정말 두려움과 막막함과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 편견과 비난까지 다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떤 게 올라왔냐면 히트앤런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네. 이건 야구 용어인데요. 네, 히트앤런 치고 달리는 거죠.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문제에서는 이제 아이를 갖게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미혼모 얘기하면서 미혼 부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낙태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낙태죄를 처벌을 하면서 낙태한 인분 처벌하면서 그 남자는 또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낙태죄를 처벌한다. 낙태를 금지한다면은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 대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혼모 같은 경우에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네. 그다음이 직장과 학업의 병행의 어려움. 사실 결혼한 여성들도 이제 어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너무나 어려운데 의지할 곳 없는 미혼모들은 너무나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네.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혼부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아이와 미혼모의 생활과 양육비를 다 책임지는 걸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사회가 이렇게 미혼모 문제를 외면하거나 모르는 척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아이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결혼 전에 사망했다거나 이런 사건이 아닌 경우에 아이 아버지가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양육비라도 지급하도록 해줘야 아이가
인권이 보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드파더스라고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 네. 또는 뭐 엄마가 될 수 있지만 아빠가 좀 다수였는데 그래서 배드파더스가 결국은 법정까지 갔었죠. 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좀 봐야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고의적으로 밝혀지면 운전면허 정지하는 방안 추진하는 것 이런 것 계속 발표가 됐었고요. 네. 지금 미국을 비롯한 14개 국가에서는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 아니라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혼모 문제를 볼 때 엄마의 어떤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죠. 많이 조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을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태어난 아이를 사회가 잘 돌보고 편견 없는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이가 무슨 죄야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드라마, 영화, 심지어 주변에서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권리를 강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실 문화적으로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꿋꿋이 기르려는 엄마들에 대해서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그렇죠. 것이지 함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미혼모들이 보통 아이를 기르기 힘들면은 입양을 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네. 이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그러면 낙태하지 말고 입양해라라고 하는데 낙태를 하든 입양을 하든 엄마에게는 다 상처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자기가 기르는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어하는 미혼모, 저는 이 미혼모라는 말도 맞느냐, 미혼이 맞느냐, 비혼모가 맞느냐, 이 어떤 이름 붙이기도 좀 용어부터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혼이라는 건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지만 실제로 비혼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완의 어떤 비정상적인 형태를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회 일원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은 그 19세 이하 청소년 아이들이 출산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본인들도 성장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업이 중단되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만의 문제냐 보면 정말 가정적인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불화가 있어서 집 밖을 나왔다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학업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에서는 학교를 그만두게 종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하거나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 일을 하냐면 그 콜로라도주에 어떤 학교가 있냐면 엄마 고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임산부와 엄마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인데 이제 학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임신한 아이들 특화된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내 타가소가 있어서 아이들을 봐주고요. 기초 수업도 하지만은 육아 수업도 합니다. 본인들도 성장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 엄마의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요. 자격증도 따게 하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주 예산만으로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하고 비영리 조직이 같이 돈을 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중고등학교의 출산 문제도 사회가 모른 척하고 시시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미혼모 이러면 굉장히 어린 청소년 10대 뭐 아무 생각 없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10대 미혼모보다 20대 30대 미혼모가 훨씬 통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정부의 양육 지원 정책을 보면 미혼모 정책이 거의 24세 이하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5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마치 정상이냐 아니냐라는 용어를 요즘은 쓰지 않아요. 그렇죠. 정상이 아니라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뉴스 브런치에서 가족이 다양해지는 형태에 대해서 아마 대화를 많이 나눴고 다음 아이템도 이와 연관되어 있을 텐데 이제는 정상 가족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정상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 있다. 그리고 다양해진 이 가족의 형태를 포용해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포용적 가족 제도
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두 가지 시선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처럼 미혼모들이 본인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지 자꾸 입양을 가도록 또 유도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사회가 좀 함께 논의되어서 사실은 엄마가 원한다면 엄마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법과 제도적인 것이 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엄마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행복한가를 두고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하다. 미혼모 부의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미래 성장에 우리의 중요한 인재가 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OECD 27개국 보면은 그 비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혼외 출산이라고 하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 4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인도들 나라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저출산, 저출생 문제까지 연계가 되는 것이라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랑 같이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저도 미혼모 조직에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있는데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힘듭니다. 네.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수제 비누를 만든다든지 굉장히 어떤 단순한 이런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이들이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가윤아님께서는 남성에게 너무 관대한 기존 그 가부장적 관념의 또 규정에 정말 여성에 대한 피해를 전가하는 법적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복지 수준을 논하는데 이런 상황이 아직도 발생한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인구주택 총조사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앞서도 이제 가족 형태 얘기를 해 주셔서 동거의 형태가 지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 변화가 이런 변화들이 통계에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최근에 나왔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어떻게 반영을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죠. 전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인구주택 총조사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이 통계를 근거로 여러 가지 우리 뭐 국토부에서 주거정책 발표할 때 현재는 이렇고 어떻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기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변화하는 사회상을 충분히 담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총조사 항목을 보면 보통 가구주가 있고 가구를 이루는 가구원이 있는데 이 관계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13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12개 항목이 뭐 배우자, 자녀, 손자 쭉 돼 있고 마지막 14번째에 그 외에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 좀 이제 그동안 전통적인 관념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구주하고 나하고의 친인척 관계인 게 13개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항목이. 예, 12개 항목이 있고요. 마지막에. 그 말을 하자면 이제 기타로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 요즘 가족 형태를 보면 이 항목은 보통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기적이 되어 있거나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네요. 법적으로 내가 가족으로 묶여있지 않거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사실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구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최근에 겁니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죠. 그렇죠. 더군다나 인구주택 총조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족으로 해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위한 거니까 차라리 이런 통계를 반영해서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정책도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가족 형태가 여성 2명이 같이 살고 있는 친구이거나 그렇죠. 뭐 친구이거나 사회에서 만났던 관계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이번에 우리 왜 뭐 재난지원금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었다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것을 잘 다뤘던 부처 혹은 통계를 따르는 뭐 행정상의 조직하고 약간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2018년에 통계청에 이런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선가족, 동거가족, 동거가족을 비롯한 가족관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를 들면 동거가족 형태도 좀 넣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결혼을 법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가족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네네. 것이고 통계청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것을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의 사례라든가 우리 사회 변화상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아니지만 동거하는 커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조사를 할 때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를 가족 구성하는 관계 항목에 넣는다고 합니다. unmarried 파트너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바뀌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기준에서 이제 그렇죠. 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이런 것을 반영해 줬을 때 이제 그것이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을 어떻게 반영을 좀 해야 될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문항 14개를 보면 재미있는 게 가구주와의 관계 14개 문항 중에 보면 뭐 중손주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 다 들어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혈연이나 법적으로 엮이지 않다 그러면은 마지막 14번 딱 하나 있어요. 그 외에 같이 사는 사람, 고용인, 하숙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무리 친하게 같이 있는 동료나 친구를 할더라도 그냥 동거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 국민 중 한 10명 중에 7명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거와 예. 생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할 때도 한솥밥을 먹는 걸 식구라고 얘기하는데 네. 뭐 1년에 보지도 않는 멀리 있는 친척들보다 같이 많은 걸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동료가 어떻게 보면 가족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빠진다. 그리고 더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혼 관계 있죠. 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 뿐이지만 실제로 결혼식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 되기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로도 제대로 이제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데 이런 것도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있는데 네. 통계라는 거는 사실 사회생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논의보다는 일단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그런 제대로 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회의 어떤 드루를 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통계에서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가 있는 유학생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해외에서도 주기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처럼 조사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유학생이라든가 한인들이 이런 경우에 귀찮거나 혹은 바쁘니까 통계 대답을 잘 안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는 것이 알려져야 정책을 짤 때도 하다못해 선거에서 공약을 낼 때도 이게 반영이 된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 이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인구주택 총조사와 같은 조사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답을 해달라. 예, 적극적으로 답을 해줘야 우리가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몇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리를 위한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도 사실 다른 분들이 그렇죠. 그 외로 해당되신 분들이 그렇죠. 예. 지금 뭐 각종 커뮤니티 문제 제기를 올라오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가족 형태로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하는데 왜 통계에는 안 잡히냐. 현실을 반영한 통계부터 만들자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좀 더 나아가자면 이런 사람들을 차별받지 않는 구조에 묶는 것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한번 달았었는데 프랑스에서 팍스라는 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민연대 협약 또는 시민연대 계약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동거보다는 조금 더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결혼처럼 엄숙하거나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서 유럽에서 실제로 많은 동거 가족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예를 들면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제도까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데 통계로는 잡을 수 없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또 동성 부부가 있죠. 네. 실제로 통계를 할 때 동성 부부라고 얘기하면은 통계 자체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주와 배우자의 성별이 같다고 얘기하면 조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제 멈춘다고 해요. 그래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느냐 아니냐
거냐는 사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종송 부부가 있다는 거를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통계적으로 잡아야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내고 여기에 대한 그렇죠. 어떤 맞춤형 정책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또 전혜연 평론가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